대표님이 보실 때는 노후 상품을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봐야 된다 뭐라는 좀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 상품 사라고 하는 거가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이걸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간접 투자 상품, 펀드, 그다음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이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그 펀드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특히 보험 상품에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고 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적합성, 자기한테 맞는 상품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5개 정도, 6개 항목만이라도 꼭 확인하고 사면 그 전문가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금융권을 좀 뒤따라가고 있고 모든 뭐 전반적인 트렌드를 일본을 뒤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노후 문제 역시 좀 일본의 뒤를 좀 따라가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고령 사회가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이 있잖아요. 일본도 빨라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더 빠르거든요. 직업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어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빨리빨리 180도 바꾸는 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 후기 고령기가 돼가지고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잘 안 돌아가시는데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다사사회라고 그래요. 죽음이 많은 사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고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의 그 끝이 91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크가 그렇죠. 그쵸, 피크가.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꺾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이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놀란 게요. 이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이 많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에 78%가 부동산이고 22%가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예요. 우리가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 최근 20, 30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 친구 지금 증권회사에서 온 매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락을 해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락했다, 반등했다, 하락했다, 반등했다 이런단 말이죠. 단기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누구에게나 지금 다가올 수 있는 싱글 시대인 것 같거든요. 세대와 네. 상관없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요, 우리가 노후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첫째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리스크고요.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자녀 리스크. 다섯 번째가 황혼년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일본 정도 돼서 10년 후, 20년 후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는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 국민연금 하나만은 믿어서는 안 되고 아까 그 퇴직연금 이거는 회사에서 들은 거니까 좀 다른 방법은 없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투자 상품에 활용을 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연금을 좀 더 들어가지고 만약 그걸로 모자라면 주택연금이라도 활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예. 노후 준비의 최선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노후 대비고요.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